바로 오늘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해온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바로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잠시 뒤부터는 투표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데요.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총회장 앞에 손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손 특파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반쯤 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제 뒤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각 나라별로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측이 내세운 연사는 5명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나승현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민간유치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순입니다. 회원국들 중 개발도상국 비중이 많은 만큼 일방적인 원조보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레젠테이션 때는 영상도 상영이 되는데 이 영상에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부산과 관련된 깜짝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리 대표단은 예고했습니다. 이후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 우리 시간으로 자정 전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 우리는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맹추격 끝에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179개 나라 가운데 120표를 얻는 나라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3위가 유력한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최대한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서 1차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나라의 표도 2차 투표에서는 우리 쪽으로 뺏어올 수 있다고 대표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나라가 결선 투표에서 뒤집힌 전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박빙승부가 펼쳐진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 각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국제박람회 총회장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경쟁 상대인 사우디는 벌써 120표 이상을 확보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할 부산이 아니죠. 그동안 전략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만큼 1차 투표에서 2등을 하더라도 결선에서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필승 전략을 조민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우디는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최근 10여 년간 결선 없이 유치 도시가 선정된 사례는 단 한 번, 2015년 밀라노 엑스포뿐입니다. 4번 중 3번은 결선 투표로 이어졌고 부산의 승부처도 이 2차 결선 투표입니다. 사우디 쪽의 마음을 정한 국가들 중에 약간 흔들리는 국가들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 유럽 회원국은 49표, 전체 표의 27%로 아프리카와 같은 비중이지만 사우디가 지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122개 나라 가운데 유럽 내 지지국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일본과 더불어 막판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카리브해 인접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지지 성명과 달리 투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투표 결과를 보면 지지 선언과 실제 투표 사이에는 최대 39표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 대표들이 또 그 표를 던질 때 그 자기네들 나라에서 준 훈령대로 표를 주는지는 그것도 변수일 것 같아. 뭐 어떻게 하겠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앞서 대전과 여수에서도 국제박람회 기구가 공인한 인정 엑스포가 2차례 열렸지만 이번 부산이 유치하려는 월드 엑스포는 개최 기간과 규모 면에서 인정 엑스포보다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유치 확정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 바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온 부산 시민들이겠죠. 부산 시민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부산 시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 전체 1,600석이 벌써 많은 시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8시 반부터 시민 응원전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모두들 상기된 분위기 속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개최지가 발표될 때까지 응원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대형 화면을 통해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된 PT 발표와 또 현지 투표 결과도 생중계로 함께 시청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 주변에는 꿈은 이루어진다와 또 오늘 부산이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소망벽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박물관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응원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 시민들과 교민들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복을 입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900여일을 함께 해온 부산 시민들은 엑스포 유치 열망이 프랑스 파리에 닿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회관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남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판문점 경비요원에게도 권총을 채워 재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북측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에 투입된 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 2조 2항을 어긴 겁니다. 이미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감시초소 시설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남북 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였던 JSA의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 근무하는 우리 측 요원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요원의 재무장 조치 등은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유엔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군 당국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연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미국 본토의 주요 시설들을 촬영하는 데 성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찍은 구체적인 사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성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정찰위성이 정상 운용되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선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는 기상사정으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그 이전으로 하나씩 되돌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맞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똑같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실제 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9.19 군사합의 파기 조치에 강대강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감시초소, GP를 다시 설치하고 있다고 합참이 공개한 당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도 감시초소를 똑같이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GP를 곧바로 복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이 경계 추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이에 따라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무기를 다시 휴대한 데 대해서도 우리도 조만간 같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은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했고 오늘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도발 시 즉시 강력히 끝까지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 같은 말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날성 경고를 퍼부으면서 당장 힘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의 통신망이 끊긴 상황에선 작은 충돌도 큰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접경 지역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죠. 필요하다면 군사회담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맞대응으로 긴장 수위를 높일 게 아니라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정부가 접경 지역에서 전술적 대응에 나서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제 음식점업이나 임업, 광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반기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인력은 주방 직원입니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적다 보니 지원하는 사람도 길게 일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주방 직원들 구하기 힘들어요.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 오시면 좀 길게 일도 하실 거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 채용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상하수도 처리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의 용접 기술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이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6년 후면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죽겠어요. 아주. 기계업종도 우리는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설계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을 16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37.5%, 3년 전보단 3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으로 외국 인력 취업이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 상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의 개선이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이것이 국내 그 노동자들의 그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 조사를 벌여 향후 외국인 인력을 추가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이에 맞춰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겠죠.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각 언어별 상담 창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6개 나라의 언어가 지원되고 상담 직원 상당수가 원어민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센터는 하루 평균 50명에서 100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합니다. 법률 조력과 각종 고충 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နို့ထုံးဖို့တွေကြတော့ကျွန်တော်တို့တိုက်တော့တွားလို့လည်းဆင်ပြေစကားတွေပါတယ်အစားပေါ့ဒီလိုမျိုးထောက်ပံ့ရေးစင်တာကြတော့ကျွန်တော်တို့ကဒီလိုမျိုးစကားပြန်ရေးစကားပြောလည်းအဆင်ပြေလောက်ကြောင်းနဲ့အားလုံးတေးစိတ်မင်းမြန်လို့ရလို့လာခဲ့တာပါ 그런데 전국 40여 곳의 외국인 지원센터가 내년엔 모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센터 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관련 71억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협의도 없이 9월 7일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제로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 일방적인 통보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동네에서라도 뭐 진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센터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냐라고 약간 이런 거죠. 무엇보다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나 인프라를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있는 시설마저 폐쇄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부는 외국인 센터의 교육 기능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상담 기능은 지역노동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건 당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에 매달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확대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16만 5천 명. 이 가운데 3분의 2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 비전문 비숙련 인력입니다.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일용직 노동자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여기다 음식점이나 광산의 인력난 해소에는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한푼이 아쉬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디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있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주거를 하는지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대신 단기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성 재취업을 돕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사 육아를 대신하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내가 고용시장에 나가서 벌러오는 돈에다가 그 차익이 이제 커야지 되는 건데. 기업의 구인난이 심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올해에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무더기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했던 사건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오늘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심각한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교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한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벌인 일입니다. Unbelievably, calculating case number가 accumulating 된 것뿐인데 only the school side에서 point of view를 그렇게 한 거야. 이 학부모는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29건, 국민신문고 24건, 각종 소송과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며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힘들 정도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고소고발은 검찰에서 대부분 각하됐지만 이 학부모는 항고와 재정 신청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MBC 보도 직후 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처럼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기 전 방문 예약을 하는 제도가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앞으로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번거로움도 예상되지만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방문 예약제를 10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소통 전문 강사로 알려진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나이 50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의심 진단을 받게 된 건데 최근 이렇게 젊은 층의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소통 전문가로 활약해온 김창옥 씨. 올해 50살이 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고백했습니다.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외부 강연을 줄이고 곧 알츠하이머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줄어드는 병입니다. 악화되면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치매로 발전하는데 주로 65세 이후인 노년기에 나타나지만 젊은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암도 젊어서 생기면 증상이 빠르듯이 치매도 좀 젊어서 생기면 좀 증상이 빠르죠. 2019년 기준 65세 미만 치매 환자는 7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환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10년 전 9천여 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해마다 15%씩 늘어난 셈입니다. 젊은 치매가 위험한 건 증상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상을 미리 막을 방법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일단은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뇌에 악영향을 주는 음주와 흡연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을 판다는 논란이 있지만 높은 물가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어가 쓰인 치약을 짜서 이를 닦자 칫솔에 푸른 거품이 가득 생깁니다. 강한 화학 제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로 씻어내보니 칫솔모가 아예 파랗게 변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이렇게 났어요. 닦았는데도 칫솔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치약을 파란색으로 물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유명 글로벌 회사의 이름이 찍힌 치약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가격은 4개에 1,800원. 무료 배송에 시중가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워낙 싸다 보니 환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산품 뭐 이런 거 알리에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되게 유행이에요. 우리나라 가격에 막 한 반값뿐만 아니라 막 5분의 1, 10분의 1 이런 가격에 팔아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한국인 사용자는 작년 10월 297만 명에서 올해 10월 613만 명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인 지마켓 사용자 수는 이미 넘겼고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짝퉁 등 피해 우려에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은 걸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물류센터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장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 쇼핑몰 쉬인과 쇼핑앱 테무도 저가 공세로 국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해외 직접 구매와 해외 직접 판매 무역 수지는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3조 6,811억 원으로 이미 최대치였던 지난해 3조 4,823억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로 4분기 직구 소비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하면 연말 적자 폭은 5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하마스에서 69명의 인질이 석방된 데 이어 20명이 추가로 석방될 예정인데요. 최연소 인질인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아직 붙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10개월의 아기 크피르입니다. 하마스가 옥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4살 형 아리엘 그리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스라엘 남부 니르우즈 키부츠에서 납치됐는데 이들 가족은 아직 석방 인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크피르 가족이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지만 이후 가자 지구내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으로 옮겨져 현재 칸 유니스에 억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칸 유니스는 일시 휴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군이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크피르의 신변이 앞으로 일시 휴전 연장 협상에서 추가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는 안에 합의한 상황. For every 10 hostages released, we're willing to give an extension of another day. 하마스는 휴전 연장 합의에 따라 20명의 인질을 추가로 더 풀어줘야 하는데 여기에 크피르 가족이 포함돼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의 일시 휴전이 더욱 길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في التهدئة الناس بتدور على الأكل يعني الصحيح الناس بدورت إنها تعيش تأمن حالها للأيام اللي جاية خايفة لأنها 이스라엘이 휴전 속에서도 여전히 전투 재개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전 세계의 압박도 커지고 있어 이번 연장 합의가 휴전 장기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알려진 LH 철근 누락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아파트를 다시 짓기로 했죠.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는데요. 건설사와 오랜 협의 끝에 최종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LH가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던 혁신안은 지금도 감감무소식인데요.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처음 설계 단계에서 한 번, 시공하면서 또 한 번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재시공이 결정됐습니다. 17번의 협의 끝에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은 5년 입주 지연의 보상금으로 9,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금 1억 4천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내용의 최종 보상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LH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다른 LH 아파트 주민들 역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여지는 여전합니다. 잇따른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LH 정관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지만 당시 확인된 정관업체 계약 12건 가운데 실제 계약 취소가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의 충격과 부끄러움을 새기라며 오늘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LH의 존재의 이유가 있냐고 물었던 지난 8월보다는 발언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이 안전과 품질에 있어서는 거의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를 혁신한다. 그러한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10월에 발표한다던 LH 혁신안이 한 달 넘게 늦어진 데 대해선 국회와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한이 지났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야죠. 연말까지 늦어지면 안 되고요. 혁신안에는 LH가 가진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LH 조직 개편과 건설 카르텔 같은 정관 예우를 어떻게 금지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최근까지 국가대표팀으로 뛰면서 논란이 됐죠. 축구협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의 대표팀 선발 여부가 안건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의 대표 선발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팀 명예를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지난 6월 처음 사생활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도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빼놓지 않고 대표팀에 소집했고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시켰습니다.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Heijo. He's part of our team. He's a fantastic player. And hopefully he scores some goals now towards the Asian Cup in order to be really sharp and fit for us to win the Asian Cup.
하지만 황의조가 피의자 전환 직후 열린 중국전에 출전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후 소속팀에 복귀해 골을 넣은 뒤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팬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황의조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고 클린스만 감독도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전념을 다할 수 있는지 부분, 이 국가대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할 경우에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난 1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앞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계약을 거부하자 건물주가 이렇게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은 건데요. 업무 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앞,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려놓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틈만 남았습니다. 카페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둔 건물주가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입구를 막았습니다. 350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근데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는 뭐 몇천씩 열심히 안 되면 1,200씩 올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는 한 달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 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이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페 업주는 지난 1월 MBC 바로 간다 보도 이후 응원하러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며 아직 전 건물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전 건물주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생가에 설치된 비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위인을 기리는 기념비 같은 모습이죠. 논란이 일면서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송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앞, 이완용 생가터라고 쓰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 75, 세로 112cm 크기. 매국노 이완용의 출생지와 가문 등 간략한 경력과 함께 을사늑약 후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는 친일 행각이 적혀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이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3일 설치한 비석입니다. 후세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 친일 행적을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비문이 작성이 된 거죠. 하지만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친일 행적을 비판하고 경계한다기보단 뭔가 긍정적으로 알리는 기념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작업을 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매국노 이완용이 비석인 줄은 몰랐습니다. 뭔 축하할 일이 뭔 그렇게 없어가지고. 특히 비석이 설치된 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비석 인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맞은편엔 바로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걸 다 한마디씩 다 읽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읽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성남문화원 홈페이지에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문화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설치 닷새 만인 오늘 비석을 철거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홍보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임사와 영상 제작사 모두 적극 사과를 했지만 여성계는 억지 논란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넥슨 코리아 본사 앞 경찰 기동대의 특공대까지 출동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차별 우호 여성배제 넥슨은 반성하라. 지난 23일 넥슨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비하하는 뜻의 집게손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넥슨은 4일 만에 영상을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혐오가 우리 게임에 나아가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있는 어떤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넥슨의 의뢰로 영상을 제작했던 외주업체 역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장면은 동작과 동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온라인에서 페미니즘 관련 글을 썼다고 지목된 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홍보 영상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일각의 남성 혐오 주장이 억지 민원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초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증거라고 우기는 주장이 통한다면 그 누가 이 혐오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넥슨이 한 여성 커뮤니티의 회원이란 이유로 게임 성우를 교체한 것처럼 이번에도 게임 업계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검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보 영상 논란이 이른바 젠더 갈등으로 격화되면서 오늘 새벽 온라인 게시판엔 여성단체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글 4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회견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질식할 수준이라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발언인데요.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 참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원인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직격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말했습니다.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강한 표현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당내에서도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 기류와 맞물려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였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혁신계 의원들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개딸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 팬덤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대중적인 극단 지지층과 지도부와 권력이 합작했을 때 그게 파시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작진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총선 공천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이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선 지역구 불출마를 걸고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방지할 필요 없이
양당제를 공고화하는 예전 선거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75명도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지만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위성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난 총선 전 제도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병리평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리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로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과 국회 연설 등에서 비례대표제 강화와 위성정당 방지를 줄곧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까지 뺏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명분을 지키려다 제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비례대표, 병리평 비례대표라고 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최종 입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화살촉이나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서 팔아온 태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는 용도였다고 하는데 이 파괴력이 엄청나서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 캔을 겨냥해 발사되는 화살촉. 퍽 소리를 내며 터진 캔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사람에게도 치명적 위협이 될 만한 이 발사장치는 불법 제조물입니다. 경남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부부는 재작년 9월부터 약 2년간 이런 발사장치들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총 420회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유튜브에서 발사장치를 접한 뒤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발사대와 고무줄, 쇠구슬, 화살촉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 부품들을 발사장치 조립용 세트로 재구성해 팔면서 만드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약 15cm 거리에서 발사하면 인체를 최대 10cm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법적 허용치의 무려 12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표적이 맞은 뒤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알개가 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혹시나 사람에게 사용됐을 경우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은 걸로. 구매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사는 태국인들로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새 사냥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부부 중 남편을 구속하고 아내는 강제 출국 조치했으며 발사장치를 구매하고 소지한 태국인 9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발사장치 15점과 부품을 대량 압수한 경찰은 구매자들을 추가로 파악해 이미 팔린 장치들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몰래 숨기는 고액 찬압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안 곳곳에 현금을 다발로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숨겨뒀다가 적발된 돈이 올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현장을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 자해를 하듯 몸을 벽에 들이받으며 저항합니다. 설득 끝에 들어간 집 안에선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자,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던 이 남성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납부를 피해왔지만 잠복과 탐문 끝에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결국 금고에 숨겨둔 1억 원을 징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는 올해에만 56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금고는 텅 빈 채로 두고 방바닥에 돈을 숨기거나 쇼핑백에 5만 원짜리 뭉칫돈을 넣어 창고 깊숙이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 올해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을 징수했고 추가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도 많았습니다.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요. 매각이나 이전이나 그 가상자산 계좌랑 연결된 원화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까지 전부 다 동결이 됩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 9월 울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시민 영웅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이면도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곧바로 와서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지나던 차량에서 내린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합니다. 어깨 쪽에서 한번 깨워볼게요. 어때요? 반응 있어요?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자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심폐소생술 좀 같이 해볼까요? 예.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지나던 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봤습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쓰러졌던 남성은 안전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치료 끝에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즉각적인 처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여성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은 사고 이후 쓰러진 남성을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좀 찾고 싶고 그래 밥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당국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들에게 하트 세이버 배지와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다면서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오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나서 기말고사를 보던 학생 수백 명이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급식실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조리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학교는 기말고사를 일주일 뒤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건물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들이 달려오고 학교 안에서는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실수로 그런 줄 알고 대피를 안 했다가 선생님께서 진짜 화재 맞으니까 대피하라고 하셔가지고 학교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시험을 보고 있던 1, 2학년생과 교직원 등 700명이 인근 공원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교실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시험지와 필기구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잠깐 시험 중지하겠다고 그렇게 방송이 됐는데 갑자기 또 대피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대피를 했죠. 불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급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튀김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튀김을 하려고 예열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유증기가 나오고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추정을 해요.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40대 여성 등 급식실 종사자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공개된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기말고사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3명을 다 합친 몸무게가 겨우 1.75kg. 넉 달 전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새 쌍둥이의 모습인데요. 생존 확률 20%를 이겨내고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은 아기들이 이제 차례로 엄마 품에 안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가 간호사가 물린 젖병을 힘차게 물고 있습니다. 똘망똘망 주변 사람과 눈도 맞추지만 갓 태어난 넉 달 전만 해도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23주 만에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새 쌍둥이. 가장 작은 아이 몸무게가 고작 540g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5년 전 베트남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입니다. 23주 갑자기 나왔어요. 처음에는 출산한데 너무 작아서 아기 본데 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던 아이들. 의료진은 전문 심폐소생술로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차례대로 아기가 분만을 하면서 3명을 모두 소생을 해서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장기가 덜 발달한 채로 나온 미숙아들은 작은 변화에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특히 체중이 1kg 미만인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생존 확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뇌출혈이라던가 장천공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도 늘면서 인공임신술이 활발한 요즘. 다태아인 경우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미숙아 출생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새 쌍둥이의 이름은 베트남어로 느흐옹난. 우리말로 똑같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느의 몸무게는 2.6kg까지 늘어 열흘 전 퇴원했고 두 동생도 곧 집에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애기 하루 종일 안아하고 분유 열심히 애기 먹고 잠 자고 빨리 건강하고 집에 가지. 사랑한.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중국에서는 1400년 된 고대 불상에 마을 주민들이 페인트 칠을 해서 옷을 입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이 같은 문화재 훼손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까지 나서서 경고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난장현에 위치한 불상. 이 불상은 약 1400년 전 북위시대 때 조각된 것으로 당시 중국 남서부 지역에도 불교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고 세월의 흔적에 가려졌던 표정도 되살아났습니다. 가운데 불상 위로는 날개처럼 불꽃 모양도 생겼습니다. 다른 불상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색을 칠한 겁니다. 给造像涂色的是当地村民，目的是穿衣还愿。 범인을 잡고 보니 7, 80대 노인들인데 불상이 소원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안에 진술했습니다. 这个我们省局的专家昨天正过来，现在目前正在做方案，大家都很可惜。 중국 서북부 산시성 구간의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이 뚝 끊겼습니다.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났습니다. 当地警方接报称，32长城被人挖开一个缺口，初步判定古城墙系被大型机械开挖而损毁。 이 구멍을 낸 건 인근 공사장의 인부들. 그런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름길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여성이 문화재에 낙서하려고 하자 중국 검찰이 이를 제지합니다. 美女不予损毁国家保护的珍贵文物，情节严重的，处10年以下有期徒刑。 중국 검찰이 문화재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까지 제작한 건데요. 최근 중국에선 문화재 훼손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으로 잠시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으로 인한 갈등은 증오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사를 해고하라면서 난동을 부렸고 팔레스타인 출신 청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총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 퀸스의 고등학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복도로 뛰쳐나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친이스라엘 집회에 참석한 유대인 교사의 해고를 요구하며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들이 학교에 진입해 떨고 있던 교사를 구출해냈습니다. The teacher at Hillcrest High School was targeted based on her support for Israel and her Jewish identity. And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that she would be targeted for that. 두 여성이 하마스에 납치된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거칠게 뜯어냅니다. 말리는 사람에겐 욕설을 날립니다. These are innocent civilians in Israel. 전단지를 뜯은 이들은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다 체포됐습니다. 전쟁이 낳은 증오는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버몬트주에선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에게 다짜고짜 총을 쏜 백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할머니 집에 가던 청년 3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4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들로 총격 당시 팔레스타인 전통 복장인 두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speaking in a mixture of English and Arabic. They had no knowledge of this individual, had not encountered him before.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으로 경찰은 증오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that there is no question this was a hateful act. 양쪽으로 갈라져 증오를 표출하는 행동이 점차 과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잠시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이 낳은 후유증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프로야구 LG를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주인공 중 한 명이 바로 차명석 단장인데요. 단장 부임 5년 만에 우승을 일궈낸 소회, 그리고 더 큰 목표, 전운칠 계좌가 들어봤습니다. 꿈꾸던 우승에 눈물까지 흘린 기쁨도 잠시. 차명석 단장은 금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저희 실무진들과 내년 시즌 대비한 나머지 9개 구단 전력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자신이 꼽은 우승 비결은 두터운 선수층. 최근 2차 드래프트에서 LG 선수가 4명이나 다른 팀에 뽑혔을 정도입니다. 선수층에 집착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 했을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우리 선수들은 인기가 없을까? 그때 두산이 올패스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선수층을 더 두텁게 다지는 방법도 확실합니다. 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좋은 코치부터 모셔와야 돼요. 선수 키우면 좋은 코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 선수를 망가뜨리는 코치가 더 많습니다. 첫 단장 시절의 열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조금 젊었네. 저는 우승을 많이 한다고 그 팀이 영문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재밌어요. 쉬운 건 재미없잖아요. 야, 이거 감회가 새롭네요. 감회가 새롭고.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던 단장 생활 5년. 가장 큰 결단은 올해 최원태의 영입이었습니다. 영 감독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한 겁니다. 우승하겠습니다. 제가 뭐 걸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 뭐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 우승에 모두가 환호했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완벽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저희가 더 잘하게 되면 외국인 투수 없이 토종 선발 5명으로 리그를 한번 우승해보고 싶다. 자평을 하자면 한 50%인데 앞으로의 5년은 그거를 좀 채워나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재밌죠.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누구보다 욕심 많은 골잡이 호날두. 그런 호날두의 보기 드문 양심 선언으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동료들을 독려하는 주장 호날두.
전반 2분 만에 페널티 지역에서 넘어집니다. 주심도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데요. 상대 선수들 우르르 몰려들어 항의합니다. 호날두도 그 무리에 가세하는데 그런데 반전입니다. 호날두도 반칙이 아니라고 거드네요. 득점 욕심 많은 호날두 맞나요? 비디오 판독 끝에 판정도 페널티킥 무효.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예상치 못한 호날두의 양심 선언에 홈팬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 프로축구입니다. 역습에 나선 선수들을 따라가던 선심이 다리를 절뚝이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지더니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가네요. 이런 심판 교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래도 프로 정신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은 NBA입니다. 다리 사이로 흘려주는 누룩 패스 그대로 점프슛으로 연결합니다. 엔비드의 패스 감각 대단하죠? 필라델피아가 레이커스의 44점 차 대승을 거둡니다. 지금까지 프로플레이였습니다. 동호인 출신의 임혜원 선수가 어제 피아비를 꺾은 여세를 몰아 프로당구 입문 첫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 9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7도, 서울 영하 3도, 대구 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이 찬바람 때문에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인천을 비롯한 경기 남서부와 충청도 그리고 전북에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고 서울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열흘가량 길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조그마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3도, 광주 9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9일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땀을 흘린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부산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